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모하비 사막. 이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인공호수 실버레이크를 중심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부부 록과 사브리나는 울프팩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성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용사인 켈리와 소방관 제이슨 부부가 울프팩에 참여했고, 그들은 서로 스와핑을 즐기며 개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관계가 끝난 것은 2014년 8월 17일, 롭이 총에 맞아 사망했던 날이었습니다. 2000년에 결혼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이 동네로 이사를 왔던 롭과 사브리나. 지역 철도회사에 정비사로 취직했던 롭, 대형 마트에서 일을 시작한 사브리나. 그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개방된 성생활을 즐기던 그들은 2008년에 울프팩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주변 지인들을 모아 스와핑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울프팩에 어느 날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나단으로 이미 울프팩의 멤버인 제이슨과 같은 소방관이었죠. 처음 그가 모임에 나타났을 때 제이슨은 놀라웠다고 합니다. 조나단은 직장에서도 유명한 절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어느 날 조나단은 보급품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에 갔고, 거기서 사브리나를 만나 울프팩의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 그가 모임에 참여한 날은 술집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하는 날이었기에 제이슨은 조나단이 멋모르고 끌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제이슨은 조나단으로부터 어제 모임이 너무 즐거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마치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듯한 흥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조나단의 문자. 제이슨은 그날 조나단과 사브리나의 묘한 관계를 눈치챘습니다. 다음 모임은 언제냐는 그의 질문에 일정이 잡히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던 제이슨. 그 역시 이러한 모임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롭과 통화를 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조나단의 문자에 제이슨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날 롭은 켈리와 제이슨의 집에서 리모델링을 돕고 있었기에 조나단의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나단이 롭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마침 롭도 옆에 있었기에 제이슨은 곧바로 조나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조나단은 자신이 사브리나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며 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옆에 있는 롭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롭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며칠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롭은 제이슨의 전화를 건네받아 조나단과 통화를 했고, 괜찮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는 제이슨에게 사브리나가 조나단에게 보낸 문자를 보았고, 이미 그녀와 이야기가 끝난 상태라고 말했던 롭. 원래 그가 성에 개방적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그들. 그들의 이러한 관계는 1년이 지속됐습니다. 둘의 외도로 울프팩 모임이 줄어들자 켈리는 사브리나를 비난했고, 제이슨은 조나단에게 그만 그녀와 헤어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자신이 사브리나와 서로 정신적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이기에 누구도 자신들을 헤어지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런 조나단의 뒷모습을 보며 사브리나가 일하는 대형마트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소리쳤던 제이슨. 켈리와 제이슨은 친구의 걱정이 아닌 자신들의 스와핑 파트너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사브리나와 조나단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14년 8월 17일, 그날은 롭의 38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이 파티를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롭은 동료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한 뒤 평소와 마찬가지로 점검을 위해 홀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은 사무실에서 그의 생일 축하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창고로 향한 동료들이 발견한 것은 이미 사망해 있는 롭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총에 맞아 사망해 있던 롭.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혹여 강도의 소행일지 몰라 그의 소지품과 창고 안을 조사했지만 도난당한 물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롭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곳에 왔고 홀로 있을 때를 노려 그를 살해한 뒤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 경찰은 롭과 원한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열린 롭의 장례식에 참석한 지인들은 말을 잇지 못하며 흐느껴 우는 사브리나를 위로했습니다. 거의 한 달 뒤인 9월 9일에 사브리나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롭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연민, 근면, 친절,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난 절대 롭의 사랑이 사라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그것을 가지고 다닐 것이며 아이들에게 매일 그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해 그녀는 롭의 사망보험금으로 3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몇 주간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러던 중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롭의 회사에는 많은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데 범인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하는 듯 속속들이 피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피해갈 수 없는 보안 카메라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고 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던 보안 카메라였죠. 창고로 가려면 무조건 이 길목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날 이곳을 통과한 수상한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를 절며 이 길목을 통과했던 인물. 이를 확인한 경찰은 직원들에게 짐작가는 인물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인근에 자주 나타나던 절름발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절름발이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용의자에서 제외됐죠. 경찰은 결국 롭의 직장 아래에 위치한 업체에게 받은 보안 영상을 토대로 직장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근무가 있던 직원이거나 그날 거기에 방문해야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대의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말이죠. 직원 누구도 그 오토바이에 탄 인물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에 경찰은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제이슨은 조나단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롭이 사망하고 며칠 후 그가 했던 이상한 전화 때문에 더 큰 의심을 가졌던 제이슨. 롭이 살해되고 12일 후 조나단은 제이슨에게 켈리와 그를 만나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며 종교가 자기 삶의 기반이고 양심을 맑게 해야 한다는 등 제이슨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던 조나단. 그로부터 이틀 후 조나단은 사브리나에게 꽃과 편지를 주었고 사브리나는 그 편지를 켈리에게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브리나는 조나단이 얼마나 다정한지 켈리에게 자랑하듯 말했고 그런 말을 들으며 편지를 읽어주는 그녀를 켈리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켈리와 제이슨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관계에 대해 경찰에게 말했고 조나단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들이 신고할 당시 경찰 역시 조나단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오토바이가 현장 보안 카메라에 담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의 오토바이와 같은 기종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그들의 의심은 더 커졌죠. 켈리와 제이슨의 신고로 그들이 모두 얽혀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사브리나와 조나단의 과거 통화 기록들을 조사했습니다. 둘이 서로에게 보낸 수천 통의 문자와 전화는 롭이 사망하기 4개월 전에 끊겨 있었지만 이상한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경찰. 조나단이 신원불명의 선불폰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수천 통의 문자와 전화를 최근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마치 사브리나와 연락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상한 점은 8월 17일 단 하루만 둘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롭이 살해당한 날이었죠. 경찰은 이 신원불명의 선불폰 소유자가 사브리나라 의심했고 그녀의 집을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상처럼 선불폰의 소유자는 사브리나였고 그녀와 조나단은 매일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도청에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경찰은 사브리나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범행 현장에서 새로운 DNA를 발견했기에 롭을 살해한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짓말이었죠. 경찰과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사브리나는 곧바로 조나단에게 전화했고 범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브리나에게 조나단은 구약 성서 사무엘 하에 나온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한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해 침대로 끌어들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밧세바로 우리아라는 남성과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둘은 사랑을 나눴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이를 숨기고자 우리아를 불러 전쟁에 나가라 명령했습니다.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아는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질 것이고 그러면 밧세바의 임신도 속일 수 있을 테니 자신의 분류는 들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다윗. 하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는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홀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겠냐며 이를 거부하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보내 그를 죽게 만들었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인다는 완전 범죄에 관한 추악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 이야기들을 도청했던 경찰은 롭이 그들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검찰은 롭의 살해 혐의로 사브리나와 조나단을 기소했지만 사브리나는 증거 부족으로 석방됐습니다. 정확한 물적 증거는 없었으나 그들의 모든 관계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범행을 확신하고 있었죠. 1급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조나단, 학교에서 아이들이 따돌림 당하며 이사를 해야 했던 사브리나, 그들의 인생은 이미 막다른 길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체포까지는 3개월이 걸렸으나 검사가 조나단을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기에 검사는 증인과 증거를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었죠. 재판이 열리기 2주 전 드디어 조나단은 자신이 롭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방아쇠를 당긴 것은 맞지만 모든 범행 계획은 사브리나가 세웠다고 자백했던 조나단. 과거 사브리나와 사랑에 빠졌던 조나단은 그녀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롭이 자신에게 다른 남성과 하는 것을 강요한다는 이야기였죠. 조나단은 이혼하라 말했지만 사브리나는 만약 그와 이혼한다면 지인들이 자신을 외면할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조나단 앞에서 자주 울먹였고 어느 날 롭과의 이혼은 불가피하니 그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슬며시 꺼냈습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조나단에게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이용해 그가 롭을 살해하도록 유도했던 사브리나. 결국 조나단은 롭을 살해했고 2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사브리나가 롭의 근무 일정은 물론 보안 카메라를 피해 창고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피할 수 없었던 보안 카메라 앞에선 다리를 절며 다른 사람인 척했다는 조나단. 경찰이 수사 초기 보았던 보안 카메라에 찍혀있는 절름발이는 조나단이었던 것입니다. 2017년 1월 9일, 조나단은 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25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해 9월에 사브리나는 체포되며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선 사브리나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나단이 죗값을 줄이고자 없는 말을 지어내며 자신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 말했던 사브리나. 하지만 증인석에 선 조나단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2014년 4월에 사브리나가 독살할 계획으로 롭의 점심 도시락에 비소를 넣었는데 결국 두려워져 롭에게 음식이 상했다며 버리라는 전화를 했던 일이 모든 범행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던 조나단. 이 뒤로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했던 사브리나가 자신을 이용해 롭을 살해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조나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검사는 사브리나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우며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2017년 10월 5일, 배심원단은 7시간의 심의 끝에 사브리나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2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도 사브리나와 조나단은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검찰과 거래를 했던 조나단은 아마 50세가 되는 해에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지옥에서 진정한 죗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